1400년 전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서 최후의 선택을 해야 했던 백제. 당시 지어졌던 왕궁토와 사찰에서 지금까지 해석을 뒤집는 유물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새로운 왕도를 건설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의 흔적이었다. 백제의 무왕대 이제 새로운 조성된 익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백제인들에게는 꿈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왕궁성, 동양 최대의 가람, 그리고 왕실 관련 사찰이 공존하면서 완벽한 도성 체계를 보여주는 익산. 과연 익산은 백제의 왕도였을까? 그렇다면 왜 이곳에서 새로운 왕궁터가 발견된 것일까? 전북 익산의 왕궁리 유적지. 익산은 그 왕궁리 유적을 좀 궁성으로 좀 볼 수 있는 요소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궁의 내부 시설로서 중요한 시설이 바로 정원과 공방과 화장실이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지금 정원의 뒤편에서 후원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왕궁리 유적 조사는 1966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북쪽으로 기울어 있던 왕궁리 5층 석탑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해체 보수를 하던 중 탑 안에서 고려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금제 금강 경판과 유리 사리며 금으로 만든 그릇, 불상 등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 발견으로 인해 이곳이 왕궁과 관계 있는 국내 사원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여유 똑같이 무너졌나? 아니 이게 아마 논으로 쓰이면서 논바닥 위에 거는 다 걷어내고. 최근 들어서 익산을 매우 고고학계나 고대사학계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고학 발굴 결과 이곳에서 삼국시대의 유일한 왕궁이 익산에서 발굴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물뿐 아니라 유적지의 공간을 분석할수록 이곳이 왕궁터였다는 것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 추측이 맞다면 현재까지 밝혀진 사비 시기의 백제 궁성 유적 중에 유일한 곳이라는 평가다. 다양한 시설의 흔적이 남아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담장과 구릉에 위치한 다단식 건축 기법이다. 궁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 담장 그 내부에 여러 가지 형태의 시설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가 지금 그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동서방향 축대를 쌓아가지고 단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1989년부터 2012년 말까지 이어진 발굴 조사 결과 백제 사비 시대의 왕궁성으로 확인되었고 그 규모도 동서 250m, 남북 480m 내외의 담장으로 둘러싸인 왕궁토로 밝혀진 것이다. 더구나 이곳이 왕궁이었음을 증명할 핵심 시설 성벽이 밝혀지면서 왕궁토였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또 구릉지라는 특성에 맞추어 각 공간을 배치했는데 궁 내부의 건물지, 건물의 석축, 귀금속을 가공하던 공방터, 백제시대의 화장실 등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면서 이곳의 모습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그려졌다. 그 중에서도 높은 곳에는 후원이 위치했는데 후원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것만으로도 이곳이 과거 왕궁이었다는 것에 힘을 실어주었다. 또 후원 공간에서는 꼬불꼬불한 수로가 상당히 복잡하게 이어지면서 후원 공간에 경계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많은 양의 물을 보관하는 기능과 더불어 조경의 효과까지도 가져다 주었다. 위치도 상당히 높고 신성한 공간으로서 후원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후원 공간의 서쪽 아래쪽에서는 지금 공방하고 대형의 화장실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의 어떤 그 상당히 긍정적이고 신성한 공간은 위에, 그리고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화장실이나 공방들은 아래쪽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왕궁리와 함께 익산의 또 다른 백제 유적 미륵사지. 백제 최대의 사찰로 30대 무왕에 의해 창건되었고 조선시대 중기 약 1600년 정도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발굴된 기와나 수막새와 같은 유물을 통해 백제부터 조선시대까지 어느 정도의 규모 있는 사찰을 유지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높이가 무려 20m에 달하는 놀라운 규모의 미륵사지탑. 백제인들은 왜 심혈을 기울여서 탑을 세웠을까? 백제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미래 비전을 위한 건축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어떤 웅장한 건축물들은 타국에 비해서 백제가 우월하다라는 그 우월감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했을 겁니다. 미륵사지 석탑은 규모와 구조만으로도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지난 2009년 사리 장엄을 발굴하면서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다. 사리 봉황기에서 함께 출토된 당시 명문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기해년 정월 29일에 사리를 받들어 맞이했다. 즉 미륵사지 석탑은 기해년인 639년에 건립되었다는 정확한 연대가 적혀 있었던 것이다. 탑 자체가 그 석재를 그 목탑과 같은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 양식들을 반영함으로 해서 고대의 어떤 건축 수법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궁리 유적지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제석사. 제석사는 백제 왕실의 번창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왕실 사찰로 알려져 있었다. 특히 발굴 조사를 통해 제석사라는 글자가 새겨진 명문 기와가 출토되기도 했는데 동서 길이가 약 100m 정도, 그리고 남북 길이가 대략 한 170m 정도, 상당히 규모가 큰 가람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1탑 1금당의 어떤 가람 배치를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절 중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미륵사지의 중원 가람보다 더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음 응엄기, 7세기 중국의 불경을 기록한 문헌이다. 여기에서 제석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639년 제석사는 화재로 소실됐지만 주춧돌의 수정병과 금강 반야경이 불타지 않고 남아있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639년이라는 연대가 눈에 띈다. 제석사가 화재로 소실된 그해 미륵사에서는 탑을 세우고 사리를 봉헌한 것이다. 소실된 이후에 중창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나중에 소실된 이후에 여기에 새로 그 절을 지금 중창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석사지의 경우에는 639년 이전에 창건관함이 있고 그 이후에 지금 중창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륵사의 창건 연대와 제석사의 존재 기록이 639년으로 같다는 점. 그리고 왕궁리, 미륵사, 제석사에서 출토된 수막새나 기와 같은 유물들이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은 왕궁리, 제석사, 미륵사가 모두 동시대에 공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왕이 거처는 이제 왕궁성이 있고, 그리고 동양 최대의 가람이 이제 미륵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왕실 관련 사찰이 이제 제석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보면은 백제 때 그 산성들이 포진해 있으면서
하나의 그 도시로서의 완벽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도성으로서의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이 익산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즉 익산은 무왕 때 새롭게 조성된 도읍이었을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익산을 계획하고 경영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 시대적인 배경과 연관지어 해석할 때 비로소 숨겨진 역사를 올바로 짚어볼 수가 있다는데, 백제시대 익산 경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무왕대 국한에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백제사 전반 속에서 특히 그 사비시대와 관련해서 그 익산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잘 알다시피 백제 성왕이 이제 사비로 천도했지 않았습니까? 538년 사비로 한번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열하칭했던 과거가 있지만 실은 무령왕의 아들로 태어나 30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백제 후기의 역사를 장식한 왕 성왕. 사비가 아닌 제2의 도시 익산에 새로운 왕궁을 만들고자 했던 이유, 전문가들은 그것을 당시에 혼란스러웠던 백제의 모습과 맞닿아 있다고 보았다. 성왕은 당시 고구려를 견제하고 한양을 되찾아야 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익산이었을 것이다. 당시 익산 지역에 잔류했던 마한 세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성왕의 정치적 후원자가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추측하고 있다. 이 지역에 오랜 마한 전통의 세력들이 뿌리 잡고 있었거든요. 이들에서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왕실의 뿌리는 부여에 있는데 그럼 우리 뿌리는 뭐란 말이냐 하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러면서 아마도 내재적으로 그러한 갈등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왕이 또 아주 중요한 그 백제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죠. 그건 뭐냐면 관상성 싸움을 신라와 벌이게 됩니다. 백제는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신라와 동맹을 맺고 한강유역을 차지한다. 그러나 신라는 순순히 백제에게 내어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554년 7월 지금의 충청북도 옥천지방인 관산성에서 전쟁이 벌어진다. 그것이 바로 관산성 전투다. 이 전쟁에서 백제는 대패하고 성왕은 전사하고 만다. 관산성 전투는 신라와 백제 양국이 나라의 운명을 걸었던 싸움이었다. 신라는 한강 유역에 대한 기득권을 차지한 반면 백제는 막대한 전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사비로 천도했을 때 반대론자와 찬성론자의 갈등, 그리고 국호를 바꿨으니 토착 세력과 지배 세력과의 갈등, 그리고 관상성 싸움에 졌으니 임금이 돌아가셨으니 그 책임 논쟁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백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성왕 전사 이후 아들인 위도광이 왕위를 물려받고 가장 오랜 기간 집권하였다. 그러나 이후 해왕, 법왕은 1, 2년밖에 유지하지 못하면서 백제는 점점 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특히 관산성 전투 당시 백제의 왕자였던 위도광. 자신의 잘못으로 아버지가 전사함은 물론 한성을 빼앗기는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는 최후의 선택을 하기도 한다. 왕위를 물려받아야 했던 위도광은 자신의 고집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많은 군사들이 죽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 왕위를 포기하고 승려가 되려고 했다. 그러나 신하들의 만류로 왕위를 잇게 된다. 위도광이 백제의 어떤 새로운 부흥과 또 신라에 대한 복수를 완성하려면 백제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결국 그 길은 이웃 나라들과 관계들을 새롭게 재건하고
신라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군사력도 키우고 또 국민들의 사기들도 끌어올려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야 됩니다. 백제를 복구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결심을 한 위덕왕. 그는 변화를 시도한다. 그중 하나로 남북조 등 이웃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시작한다. 위덕왕의 왕위를 이은 동생 해왕 역시 그의 뜻을 따라 백제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자 했다. 중국의 남북조 국가들 또 바깥에 일본, 당시 이제 외라고 불려지던 세력이죠. 그 세력들과 서로 외교적으로 교류도 하고 문화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어서 오히려 신라를 그 외부의 이웃 나라들과 잘 지냄으로 인해서 고립화시키고 또 압박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뭐랄까요, 대외적인 어떤 성과들, 그런 것들이 위덕왕대에 우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왕실의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 종교적인 힘을 이용하기로 하는데 바로 사찰을 건립하는 것이다. 초반에 취약했던 권력 기반을 점차 강화시켜가면서 절대 왕권을 구축해 나갔고 백제의 국력은 차츰 회복되기 시작했다. 위덕왕의 주요 그 목표들은 첫 번째는 이 내부의 단결들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것은 결국 종교적인 어떤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불교를 통해서 이 신앙심이지만 한편으로는 귀족들 사이의 정신적인 어떤 연결, 또 왕실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안정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위덕왕이 아버지인 성왕의 명복을 빌고 취약했던 당시 백제 정권을 강화시키고자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능산리 사지. 백제의 부흥과 신라에 대한 복수를 시작하기 위해 위덕왕이 행한 노력 중에 하나였다. 능산리 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창왕 명석조 사리감의 명문에서는 창건년대가 위덕왕 14년 567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부여에 있는 왕응사 발굴 당시 사리 장엄이 출토되었는데 여기에서 연대가 577년, 즉 위덕왕 24년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당대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 평가받는 왕응사지 사리기에서는 정유년 2월, 즉 위덕왕이 재위 중이었던 577년을 기록해두었고 600년에 축조되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뒤엎는 성과였다. 게다가 위덕왕이 이웃나라들과 교류를 통해 신라를 견제했다는 것은 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덕왕이 남북조와 교류한 사실은 건축 형식을 통해서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왕궁리 궁토와 동이, 북제의 업성을 비교해 보면 궁성 형태가 직사각형이며 궁궐 건물 뒤편에 후원을 만들었고 축선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등 닮은 점이 많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6세기 후반 북조와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북조의 도성제를 참고해 건설한 것이 아니겠냐는 분석이다. 왕궁리 유적은 무왕이 경영하기 이전에도 아마 이것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위덕왕 때 570년과 571년에 북제와 교류했던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또 북제 시대의 도자기가 발견됐으면서 또한 그 미륵사나 제석사 이전의 시기의 기와들이 이쪽에서 주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아마 무왕 이전에 그런 그 왕궁성을 축조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재위 기간이 비교적 길었던 위덕왕은 그만큼 국력 강화와 나라 안팎의 안정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고구려 견제와 동시에 나라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늘 전쟁에 대비해야 했던 위덕왕은
새로운 왕궁성에 대한 고민도 끊이지 않았다. 왕궁터 후보는 다들 생각해 보셨소? 감이 아래옵니다. 금마저가 어떨까 싶습니다. 금마저, 그것은 지금의 익산을 뜻하는 당시의 지명이었다. 사비보다 안전한 곳으로 익산을 고려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고구려에 대한 견제를 늦출 수가 없소. 지금의 사비보다는 전쟁에 대비하기에 금마저가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소. 즉 고구려를 견제하려던 위도강은 전쟁을 대비하여 피할 장소로서의 왕궁을 만들었을 거란 추측이다. 무왕대의 왕권의 기초를 만든 사람은 제위기간이 굉장히 긴 그 해왕의 형님이었던 위도강을 포커스를 맞춰서 바라봐야 됩니다. 해왕과 법왕의 짧은 제위기간을 이유로 해서 무왕대의 초반기 왕권이 약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위도왕대의 오랜 제위기간을 통해서 백제의 내실이 다져지고 그 기초 위에서 군사적인 팽창이 가능했다,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익산 천도를 꿈꿨던 사람은 무왕이었다. 왕궁과 왕궁을 지킬 수 있는 방어시설, 그리고 사찰과 왕릉이 있다는 것. 이 네 가지 조건은 익산이 백제의 왕도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무왕은 그것을 터전으로 해서 조금 더 확장시켜서 세계적인 그런 동아시아 내에서의 세계적인 그런 국제도시라고 할까요? 그런 신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게 본인의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도읍지를 익산으로 정하고 차근차근 계획을 시작하는 무왕은 첫 번째로 왕궁성을 재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불탔던 제석사나 미륵사를 중창한다. 이번에 이곳을 확장하고자 하는데 대신들의 생각은 어떻소? 성에 대한 전하의 계획이 있으신지요? 집권 초기에 정권이 안정되지 않아 혼란을 겪은 무왕은 익산으로 천도하고 왕권이 안정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하여 새 도읍에서는 우리 백제를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로 키워갈 수 있도록 합시다. 익산, 그것은 무왕의 꿈이자 곧 백제인들의 마지막 희망은 아니었을까.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제석사지가 무왕 때에 함께 재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돌이 발견됐다. 자, 이거 넣어봐요. 이쪽으로. 저쪽 나무가 걸려서 그래요. 저거가 걸려. 이게 안 걸려. 떨어져. 내면의 각 모서리에는 서로 끼울 수 있는 홈이 파여져 있는데 이것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사용됐을 거라는 주장이다. 기단을 높이는 역할을 해주는 장초석이 세 곳에서 공통적으로 출토되었다는 것은 무왕 때에 이 세 곳이 함께 재건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장초석의 밑에는 초반석이라고 하는 큰 돌들이 놓이고 그 위에 다시 이 초석이 중첩되게 놓이는데 기단을 상당히 높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석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석재의 가장 그 내 귀퉁이에는 홈을 파서 돌로 된 그 보가 이렇게 끼이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특징인데 기단의 안쪽에 놓여서 서로 이렇게 그 결구되는 석조로 결구되는 그러한
구조물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제의 건축 기술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한성 시대의 기술, 그리고 웅진과 사비 시대의 기술, 마지막이 익산의 기술이다. 한성 시대의 기술은 건물 규모가 작은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웅진 사비 시대가 되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갔다. 보다 왕실의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의 건축 기술은 익산 왕궁의 특징이 되는 셈이다. 익산의 건축은 미륵사나 또는 왕궁리나 제석사 같은 그런 것들을 본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건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사비보다는 약간 더 웅장하게 보이고 또 고층화되는 그런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익산 왕궁터를 알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본다면 정원의 존재다. 이곳 정원은 연지, 수조시설, 배수 및 집수시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백제의 건축 기술력이 돋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처음 발견된 해는 2004년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드러났고요. 2006년도 발굴 조사를 통해서 정원의 전체적인 규모나 구조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기존 백제의 정원을 볼 수 있는 관북리 유적에서는 네모난 모양의 연못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왕궁리 유적에서는 네모난 연못뿐 아니라 연못과 연못을 연결하는 수로, 수조에서 정원 중심부로 물을 흘려보내는 시설, 물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시설 등이 돋보인다. 지금 이쪽이 좀 정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뒤쪽에서 이렇게 물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시설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도록 정원 중심부 쪽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정원석이 배치돼 있다. 또 기다란 석재를 이용해서 공간을 구분해 놓기도 했다. 둥근 자갈돌로 배치된 곳은 보도로 사용하기 위한 길이다. (1965년) 왕궁리 5층 석탑 해체 시 사리기와 금광 경판, 청동열의 입상 등이 발견됐다. 도금이 완전한 사리암에 담긴 사리병은 녹색의 유리 사리병으로 주목을 받았고, 금동암 속에 들어있었던 금강 경판은 경첩으로 연결하여 금띠로 묶여 있었는데 각 면에는 17줄에 걸쳐 불경이 정밀하게 조각돼 있었다. 또 명문 기와 중 수부라고 적혀 있는 것도 발견되었는데 수부란 말은 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은 왕궁과 관련된 유적에서만 출토되는데 왕궁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익산이 왕궁성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물증이기도 하다. 당시 최고 기중품이었던 금 제품, 유리 제품이 있고 또 수부라고 도장 찍은 기와가 있습니다. 그리고 꺼목석같이 토기 가에 전이 이렇게 달린 토기가 있는데 그런 토기가 이제 이곳이 왕궁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유물이 되고, 공방터 남쪽에서는 밤 껍질, 콩, 참외씨가 발견됐다. 그래서 저장 창고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깨고 화장실 터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화장실 유적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이동식 변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위생적인 처리를 했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주변이 공방터이기 때문에 왕실의 화장실이라기보다는 공방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쓰던
공용 화장실이라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왕궁 내에서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위생시설이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데 화장실 유적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그러한 유적입니다. 저장창고로 오해받았던 이곳이 화장실터였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2004년) 발굴 조사하던 중 내부에서 뒤처리용 막대기들이 발견됐고 또 발견된 유구물에서는 기생충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짐작이 가능했다. 2005년도에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 화장실에서 일정하게 어떤 물이나 오물이 담궈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빼내는 형태의 수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세식 어떤 화장실의 개념이 채용된 구조라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상당히 어떤 백제의 어떤 생활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언제부터 익산천도가 기획되었고 누가 경영했나 하는 것에 대한 답은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삼국유사의 창왕응사, 어시도 사비성의 해석에 있어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수도인 사비성의 왕응사를 창건했다. 그 당시의 수도는 사비성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바로 창건연대했을 때의 수도와 완성했을 때의 수도가 달랐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왕흥사, 곧 미륵사는 익산에 창건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완성됐을 때는 바로 익산이 수도였다는 얘기죠. 삼국사기에서는 당시의 수도명을 덧붙여 표현하고 있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는 여러 차례 궁궐 수리 기록이 나타나 있지만 어디에도 당시 수도명을 덧붙이지는 않고 있다. 이것으로 밀어볼 때 무왕 31년 당시의 수도는 사비가 아닌 다른 곳, 즉 익산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당시의 주된 수도, 주도죠. 이것은 바로 익산이었고 그 부도는 바로 부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의자왕 때 자연스럽게 그 부여로 가기가 편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제도는 중국에 오랜 전통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바로 영토가 크고 민족도 다양했던 중국에서 효과적인 정치를 위해 두었던 제도였다. 이것은 중국의 역사책인 구당서에 잘 나타나 있다. 백제 왕이 두 개의 성에 거처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비와 익산 두 군데가 모두 도읍이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동성, 동쪽에 있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익산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서성은 이제 부여, 사비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백제에는 두 개의 도성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볼 수 있고 익산이 이제 처음 도성이 된 것은 무왕 때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패배와 국왕의 전사, 그리고 뒤를 이은 해왕과 법왕이 모두 1-2년 만에 하야하면서 혼란스러웠던 백제 정세를 다잡고자 무왕이 선택했던 것이 바로 익산천도였다. 왕권의 약화, 나라의 침체기, 그리고 귀족들 간의 권력 경쟁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왕위에 오른 무왕은 백제의 부흥을 위해 결단이 필요했을 것이다. 기존의 터전에서는 어려울 거라 판단한 무왕이 새로운 땅으로 가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익산천도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관세음 응엄기에서 백제 무광왕께서 지모 밀지로 천도하시어
새로이 정사를 경영하셨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이 곧 무왕의 익산천도설이라는 해석이다. 백제인들에게 지모밀지라고 불렀던 익산 일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꿈의 도시였다. 이상향이었다. 그러한 이상향을 이제 백제 영역 안에 구현하고자 하려고 했던 분이 무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왕은 이제 그러한 이제 백제 민중들의 염원을 일정하게 반영을 했다. 익산천도를 누가 계획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위두강이 기초를 잡아놓은 터에 무왕이 본격적으로 확장을 시켰을 거라는 추측과 무왕 때에 익산천도가 계획되었다는 두 가지 견해로 압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무왕이 익산을 선택했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한다. 무왕의 선택은 어떤 이유였을까? 익산을 근거지로 해서 왕권이 안정되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익산 지역에 거대한 이제 토목공사를 벌여서 새로운 왕도가 이제 조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유족은 이제 삐졌고 새로운 왕도를 건설해가지고 자신의 우람한 뜻을 널리 기억시키고 후대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것에 백제인들의 정신적인 부분을 결속시키기 위해 불교의 교리를 활용한 것이다. 미륵신앙의 어떤 본토로서 익산 지역을 이제 크게 띄우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신라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고달프고 또 흉년, 한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중들의 생활이 고달프기 이럴 데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이제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비전을 심어주고 또 그리고 주민들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미륵신앙이라고 하는 이제 불교의 교리를 적절하게 이제 활용하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답을 찾기 위해 수수께끼는 아직 남아 있다. 미륵사를 창건하는 것에 대한 삼국유사의 기록 때문이다. 지금껏 미륵사 창건 발원이 선화 공주였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러나 미륵사지 석탑에서는 사리 장엄구가 발견되면서 학계는 술렁였다. 발견과 동시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륵사탑 사리장엄. 사리봉안기 명문에 적힌 193글자. 백제 왕후가 미륵사를 지었으며 왕과 왕후의 복을 기원한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왕후는 선화 공주가 아닌 당시 좌평의 벼슬에 있었던 사택적덕의 딸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택 왕후가 가람을 짓고 기해년 정월 29일에 사리를 봉안하셨다는 것이다. 이 자료가 나오기 전에는 선화공주와 무왕의 이야기가 백제의 그 무왕 시대를 설명하는 유일한 자료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택시라고 하는 백제의 귀족과 무왕이 결혼을 했다는 게 분명해졌고요. 왜 꼭 익산을 선택했을까 하는 물음에 무왕이 사택적덕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당시 무왕은 익산 천도를 결심하고 익산 지역의 세력가였던 사택 가문의 지지와 후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견인 것이다. 도읍을 옮기고자 하는데 좌평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선왕께서 지어두신 왕성터가 있습니다. 나도 금마저를 염두에 두고 있소만 과연 그곳이 지금의 사비보다 더 나은 곳인지 한 번 더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오. 그것은 이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좌평 벼슬에 있었던 사탁적덕의 따님이
무왕의 왕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탁시가 굉장히 힘이 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이제 그 왕비 세력의 지지와 후원에 힘입어 가지고 미륵사가 또 창건되는데 일조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탁시하고 백제 무왕하고 제휴한 것은 가능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639년 백제 멸망 21년 전, 백제를 일으키고자 했던 무왕과 백제인들의 꿈이 담긴 익사는 새로운 도읍지로 거듭나려 했다. 왕곡리와 미륵사, 그리고 제석사, 익산의 세 곳은 무왕이 못다 이룬 백제 부흥의 소망 그 자체일 것이다. 550년대부터 해서 이 660년이라고 하는 그 빈 공간, 100년이라고 하는 빈 공간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익산을 발굴하게 되면서 위도왕대부터 이곳이 개척되었고, 또 무왕이 거기에 정점을 찍으면서 화려한 종교적인 또 이 정치적인 기념비로서의 익산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이후 백제는 멸망하고 익산에는 보덕국이 설치됐다. 보덕국은 백제 유민관리 차원에서 고구려계 유민을 유입시켰던 제도다. 또 당나라 세력을 배척하기 위한 신라의 정책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견훤은 호족들과 함께 후백제를 건국한다. 어찌 보면 이 지역이 백제의 정신적인 면들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던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른 몇백 년이 흐른 후에도 또다시 이곳에서 백제를 재건하고자 했던 이곳 사람들의 꿈이 서려져 있는 게 후백제의 건국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제는 멸망했지만 왕궁토와 사찰, 그리고 유물은 남아 풀리지 않는 비밀의 열쇠를 쥐어준다. 백제를 일으켜 세우고자 했던 무왕의 간절한 노력은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사라져버렸지만 익산은 1400년 전의 백제를 그대로 품고 있다.